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타이완의 환상. 2. 검증 증명. 3. 자립과 차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최정예 파일럿들로 구성된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이 가는 곳마다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호주에서 열린 에볼론 국제 에어쇼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으며 대한민국 파일럿들의 우수한 역량과 국산 항공기 T-50의 빼어난 성능을 증명해 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블랙이글스 팀이 호주로 향하던 도중 잠시 연료 보급을 위해 대만 가오슝공항에 착륙하자 대만의 9시 뉴스를 타고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T-50을 본 대만 네티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쳐 국내 네티즌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름 아닌 국산 고등훈련기 T-50이 대만의 도움으로 제작된 항공기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와, 추력이 상당히 강력하네요. 이건 대만 항공공사 엔지니어들의 걸작입니다. T-50과 대만의 경북호는 같은 팀에서 제작된 동일한 기종이며 도색을 제외하고는 대만의 경북호와 판에 박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 기체는 대만과 한국이 공동으로 생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T-50은 대만의 연구개발팀을 빼앗아 탄생한 것입니다. 보시듯이 T-50을 대만이 한국과 손을 잡고 만든 전투기라 진지하게 주장하고 있는 네티즌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한국이 T-50 개발을 위해 협력한 곳은 분명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었을 텐데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은데요. 실제로 대만에서는 T-50 개발 과정에서 대만이 도움을 줬었기에 T-50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만의 항공 엔지니어들이 T-50 설계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덕분에 T-50과 오늘날의 KF-21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 이 주장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3년 대만의 메이저 언론인 타이베이 타임스에서 보도한 기사였는데요. 당시 타이베이 타임스는 한국은 대만 항공 기술자들의 지원으로 초음속 제트 연습기 T-50을 개발했다라며 한국과 협력한 대만 기술자들은 약 10명으로 대만이 자체 개발한 이프 전투기 경북호와 T-50 골든이글 제트 훈련기 개발에 참여했으며 한국에서의 임무 완수 후기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대만에서 T-50 개발에 참여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대만의 기사 한 개 이외에 다른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T-50 개발에 대만이 기여한 부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긴 한데요. T-50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비화를 담은 전영훈 연구소장의 저서 T-50 끝없는 도전에는 T-50 개발 과정에 숨겨졌던 비화가 담겨 있는데요. T-50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90년대 말 기체의 중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요구됐습니다. 당시 카이에서는 수평꼬리 날개에 복합재를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지만 이에 대해 공군과 록히드 마틴, 수평꼬리 날개 제작을 맡은 대한항공 모두 이원적인 태도를 보였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카이는 엔지니어들을 대만에 파견하여 경북호에 적용된 복합재 사례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대만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합재를 적용한다면 수평꼬리 날개 중량을 15%가량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와 함께 각종 기술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군과 대한항공을 설득하여 T-50의 꼬리 날개 재질을 알루미늄에서 복합재로 변경할 수 있었고 기체 무게를 14kg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이미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던 기술의 도입을 설득하기 위해 대만의 자문을 조금 받았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 T-50의 설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말하는 건 건물을 지을 때 벽돌한 개를 나르고 이 건물은 내가 지었다고 주장하는 거나 다름없는 말인 것이죠. 그래도 대만이 T-50과 오늘날 KF-21의 개발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어준 부분이 있다면 바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반면교사가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당시 전영훈 박사는 KF-X 사업보다 먼저 T-50 개발을 성공해야 한다고 공군을 설득하기 위해 시장이 나오지 않을 KF-X 사업에 전력 투구하는 것은 어리석다. 미래 시장이 보이는 F-50 제작으로 KF-X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전용한 박사의 주장은 KF-210의 F-16이나 F-4의 후속 기체로 개발되는 것이기에 F-15나 F-35의 상대가 되기 어렵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장성이 불투명한 KF-X 사업에 투자하느니 확실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T-50 개발 사업에 전념하여 자본과 기술을 확보하고 더 뛰어난 KF-X급 전투기를 개발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항공산업이 살려면 우선 수출이 되어야 한다. 대만의 이프 개발 후 수출도 못해 대당 가격이 F-16의 3배 대만의 항공산업은 파국을 걷고 있어 기사 직전이다.
3,000명이 넘었던 엔지니어들이 지금은 500명도 남지 않았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이러한 전철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며 한국보다 먼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던 대만 항공 산업의 몰락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T-50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항공기가 되고 KF-21 개발이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두고 순항하면서 전영훈 박사의 주장이 옳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보다 먼저 국산 전투기 제작에 성공했다고 자아다찬하고 있는 대만이지만 대만의 항공산업과 군수산업은 바닥없는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국호 개발이 끝나자 항공 기술자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항공산업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고 한국의 KF-21 개발 사업에 자극을 받아 시작했던 대만의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역량 부족으로 빛을 보지도 못하고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과거 한국과 손을 잡고 군함을 건조하며 군함 건조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먹은 적도 있었는데요. 1971년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대만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던 당시 한국은 80년대까지도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의리를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응해준 곳도 한국과 프랑스뿐이었죠. 당시 한국은 울산급 호위함을 제안하며 건조 기술 이전과 일부는 대만에서 건조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대만 언론에서 반대 여론이 불거지더니 울산급 도입이 백지화되고 프랑스의 라파에트급 호위함 도입이 수상할 정도로 신속하게 결정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중국이 프랑스를 압박하며 라파에트 추가 도입이 무산되고 무장도 탑재되지 않은 깡통 배만 받을 수 있었고 군함을 라이센스 생산하며 군함 제조 기술을 얻으려 했던 대만 조선수업계는 군함 건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야 했습니다. 이후 호위함 도입 과정에서 프랑스의 뇌물을 받은 군수비리 사건이었다는 게 드러나며 유일하게 의리를 지켜주었던 한국을 배신하면서 자국의 안보까지 푼돈에 팔아먹은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만과 한국의 방산기술 수준 차이는 군사용 레이더 부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2000년대만 하더라도 대만의 레이더 기술력은 우리나라와 큰 격차들 보이며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만이 1990년대 개발의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여 배치한 지대공 미사일 탱궁청궁의 레이더 수준은 그 당시 한국의 기술력으론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수준이었죠. 하지만 현재 대만에서 개발에 성공하여 배치된 이사 레이더는 일대도 없는 상황이며 어떻게든 만들어 내 테스트를 진행한 이사 레이더들은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국의 최신형 전함에다 해외에서 수입한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TSMC에서 레이더 소자를 받을 수 있는 대만이 레이더를 개발하지 못해 절절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데요. 사실 이는 대만의 비합리적인 군사기술 개발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대만의 새로운 군사기술 개발 시스템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있은 후에야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 상층부에서 필요하다 판단한 무기 기술을 개발하라고 지령을 내리면 그제야 대만의 국방과학연구소인 중산과학연구원에서 연구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즉 어떤 기술을 연구해야 하는지가 일선에서 신기술을 접하며 연구를 진행하는 개발자들과 연구자들이 아니라 전문가도 아닌 행정부 수뇌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위에서 적절한 지령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예산과 인력이 배정되지 않아 아무리 미래를 위한 신기술이라 해도 개발에 착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고 대만이 레이더 기술에서 한국보다 뒤처지게 만드는 족쇄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대만 해군이 4,500톤급 방공 구축함 건조 계획을 세웠을 당시 이사 레이더는 굳이 필요 없고 기존의 폐사수동식 능동 배열 레이더면 충분하다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각 군에서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이사 레이더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었죠. 그나마 뒤늦게라도 이사 레이더 개발에 착수했었지만 이미 시기가 너무 지연된 데다가 중산과학원에서 제작한 이사 레이더의 무게를 줄이는데 실패해 이 국산 레이더를 탑재하려면 구축함의 배수량을 4,500모티에서 6,000톤급으로 늘려야 했습니다. 결국 대만의 신형 구축함에는 해외에서 수입한 이사 레이더가 장착되기로 결정되었고 대만의 국산 이사 레이더가 탑재된 함선이 진수되려면 적어도 2030년까지는 기다려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KF-21용 국산 이사 레이더 개발에 성공하고 FA-50 블럭 20에 탑재하기 위해 소형화하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또한 해군에서는 이미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과 마라도함의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국산 3차원 선해형 2사대공 레이더 SPS-550K를 탑재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진수식을 마친 신형 호위함 충남함에는 한화 시스템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복합 센서 마스트를 적용하고 사면, 고정형 다기능 이사 레이더를 장착하여 국산 이지스 시스템 구축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레이더 분야에서 이루어낸 찬란한 성과 뒤에는 우리 연구진들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흘렸던 수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사 레이더 중 가장 고난이도의 레이더인 전투기용 이사 레이더를 한국은 당장 개발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KFX 사업 과정에서 미국이 이사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국가연은 대뜸 국산 항공기용 이사 레이더를 그것도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시제품까지 제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KF-21 개발 프로젝트에 향후 전망이 달려있다는 부담까지 짊어지게 되었었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경험 부족이었는데요. 국내에서 지상, 해상, 무인기용 레이더는 개발한 적이 있었지만 전투기용 레이더 개발 경험은 전무했었기에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난관이었습니다. 여기에 개발에 참여할 인력도 부족했었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공군에서는 전투기를 오랫동안 조종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파견하고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기본 개념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개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대규모 신입 연구원을 채용했는데요. 당연히 숙련되지 않은 연구원들이었기에 개발 초기에는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개발을 진행해야 했었지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그 신입 연구원들이 이제는 각자의 분야에 동달한 전문가로 성장하여 우리 방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험이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군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을 모았었지만 대만은 그러지 못했었고 중국의 위협 앞에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 미국이 도와주기만을 바라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12년 전 개발이 완료된 한국형 냉동 방어체계 카스, 이보다 발전한 3세대 앱스 기술 국내 개발 완료.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너무 뛰어난 사람은 미움을 받기 쉽다는 말인데요. 최근 파죽지세의 기세로 무기 수출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을 안이 꼽게 보고 있던 이들이 K2 전차가 노르웨이 수주전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말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물어뜯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비방을 일삼는 중국과 일본은 그러려니 하는데 유럽에서도 K2 전차를 깎아내리는 데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K2 전차의 방호력이 북한이 러시아에서 베껴온 짝퉁 대전차 미사일조차 막을 수 없는 허접한 불건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K2 전차를 대량으로 도입한 폴란드에서조차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폴란드 국방부가 바보도 아니고 수조 원이 들어가는 계약을 허술하게 진행했을 리는 없었는데요. K2 전차의 방어력 테스트에서 날아든 포탄을 튕겨내는 장면을 공개해 반대론자들이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 중인 3세대 안티 대전차 미사일 기술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미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완료한 상황이라 K2 풀로이 생산되기 전에 개발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달기만 하면 전차의 생존력을 3배로 늘릴 수 있다는 차세대 안티 미사일 기술. 한때 전차 무용론이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전차 미사일의 화력은 놀라웠습니다. 보병들이 쏘는 대전차 미사일에 가로막혀 진격을 멈춰야 했었죠. 우크라 전쟁을 통해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각국은 황급히 자국 주력 전차들의 대전차 미사일 대응력을 높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전차를 도입한 폴란드에서도 한국 전차가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표시했었는데요. 게다가 한국군 내부 자료를 통해 K2 전차의 장갑이 북한의 불세오 대전차 미사일에 뚫릴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폴란드 언론들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 코넷의 카피판으로 여겨지는 불세오는 그 성능이 코넷과 동등하다면 무려 1000에서 1400mm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제작되었기에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관통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전면 기본 방호력이 800에서 850mm 정도라는 K2 전차를 위협하기 충분한 위력으로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한국과 폴란드 국방부에서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무기 수출 계약 단계에서부터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K2PL은 장갑을 대폭 강화하고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제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 앱스를 장착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K2 전차의 전면 방어력은 한국에서 직접 K2의 전면에 120mm K76 날개 안정 분리철판을 발사하여 끄떡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었고, 측면 장갑이 비교적 얇아 동급 세대의 주력 전차들에 비해 깃떠진다는 주장은 국방부에서도 인정하고 장갑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게다가 측면 장갑의 방호력이 뒤떨어진다는 것도 에이브람스 M1과 같은 60톤급 전차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지 3.5세대 전차 수준의 방호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K2 전차 역시 국내에서 개발한 능동방어 시스템 카스를 개량 장착하여 전차의 생존 능력을 3배까지 늘릴 계획인데요. 국내 방산기업 하나시스템에서 이미 2011년도에 트로피 시스템과 맞문 성능의 앱스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었지만 작동 시 주변에 파편을 흩뿌리는 하드키 앱스의 구조상 전차 주변에 위치한 보병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국군이 보유한 수천 대의 전차에 전부 장착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높아 당장 채택되지는 않았었다. 당시엔 조악한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을 상대하는데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죠. 그러나 우크라 전쟁으로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북한에서 고성능 대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발표하면서 캅스의 성능을 개량하여 K2 전차에 장착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또한 여기에서 한 차원 더 발전된 3세대 앱스를 국내에서 개발하여 전차의 방호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3일 하나시스템이 북방기술진흥연구소와 손을 잡고 360억 규모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다중위협체 대응 지능형 능동방어 기술과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복합형 능동방어 기술과 지상용, 지향성 방해 기술을 개발하여 다중위협체에 대응 가능한 지능형 앱스를 개발할 계획으로 2011년에 개발했던 캅스를 개량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앱스를 개발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화에서 새롭게 개발하는 앱스는 지난해 개발을 완료한 항공기용 첨단 방어 시스템 더크의 지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크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로 아군 항공기를 공격하는 적의 대공 미사일에 대응하는 장비로 적의 미사일 신호가 탐지되면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해 미사일의 시기를 교란하여 아군 항공기를 보호하는 첨단 방어 시스템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날아오는 미사일은 강력한 레이저를 발사해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날아오는 미사일의 눈에 강력한 레이저를 발사해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것이었는데요. 하나 시스템은 이러한 더크 시스템을 지상용으로 개량하고 전차와 장갑차에 적용하여 적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앱스가 될 지상용 더크는 기존 앱스들과 달리 제블린과 같은 타버텍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을 예정인데요. 대부분의 앱스가 타버텍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포대에서 요격탄을 발사해야 하기에 각도 조절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 시스템의 앱스는 본래 360도 아래 전방위의 미사일을 요격해야 했던 더크에 기반하였기에 전방위에 대한 대전차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추어 타버텍 미사일의 완벽한 천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의 레이저 앱스의 실물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전차 미사일을 교란시키는 앱스를 장착한 전차가 실전에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식 앱스 시토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용 문제로 인해 T-72와 같은 주력 전차에 장착하지 않았었고 덕분에 우크라이나 호병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에 무력하게 당해야 했었는데요. 전세가 악화되자 지난해 중반 시토라 시스템을 장착한 러시아의 최신의 전차 T-90M제로의 전장의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시토라 시스템은 날아드는 미사일의 적외선 신호를 방출해 시기를 교란시키는 방식의 앱스인데요. 보시듯이 날아들던 대전차 미사일이 전차 바로 앞에서 비틀거려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의 차세대 앱스 역시 이와 유사하게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여 전차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막이나 방해 전파, 레이저 등을 이용해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방식의 앱스를 소프트킬 앱스라고 하는데요. 소프트킬 앱스는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이나 캅스처럼 파편을 통해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드킬 앱스에 비해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요격 시 파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차 주변의 보병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아 기존 교리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드킬 앱스와는 다르게 탄을 발사하는 게 아닌 레이저를 쏘는 방식이라 횟수 제한도 없고 비용 부담도 훨씬 덜합니다. 미국에서
날탄까지 막을 수 있다는 뛰어난 성능의 앱스를 개발했었지만 지나치게 높은 비용으로 인해 도입이 무산됐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비용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강력한 장점입니다. 물론 소프트킬 앱스는 교란화 시커가 없는 무유도 로켓에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쿠는 단순히 하나의 앱스를 다는 것이 아닌 하드킬과 소프트킬 두 방식 모드를 통합한 앱스를 적용하여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방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 시스템에서는 전장의 정보를 인공지능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위협체에 적합한 대응 체계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기술을 함께 개발할 예정입니다. 즉 공격체의 종류가 대전차 미사일인지 무유도 로켓이 네트인지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수단을 고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을 통해 전장에서의 전투지속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생존성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캅스 개량형과 지상형 드리크모이 완성된다면 국산 보병전투차 레드백과 K2 전차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앱스가 있고 없고의 전차 생존성은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 기갑 차량에 있어 필수 장비로 여겨지고 있고 우리 전차와 장갑차를 수출할 때도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앱스뿐만 아니라 한국의 차기 전차를 위한 차세대 아이반응 장갑도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K3 전차를 위해 개발 중인 전기 반응 장갑 일렉트릭 리어시티브 아머는 장갑에 강력한 전류를 흘려서 전자기력을 통해 폭탄의 운동 에너지를 빼앗아 속력과 관통력을 떨어뜨리거나 폭탄을 증발시키는 방식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반응 장갑보다 부피가 훨씬 작고 자주 교체할 필요가 없는 차세대 반응 장갑으로 한국 전차의 생존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성공한 이들에게는 질투하는 이들의 유언비어가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음해하려 해도 한 번이라도 한국 무기를 사용해본 이들은 그 성능에 반해 한국 무기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왔습니다. 한국이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될 수 있는 고비를 앞둔 지금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국민적인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딱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KF-21의 복자형 CJ-452까지 초도 비행에 성공시키자 싱글벙글 난리 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염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인니가 그간의 갑질은 기억도 못하고 KF-21의 지분을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심지어 계약서를 들먹이며 KF-21 CJ-552를 내놓으라고 소유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이가 없어 화가 나는데요. 게다가 인니는 대한민국이 분담금부터 갚으라는 당연한 요구를 하자 산업 스파이까지 파견하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선을 넘어도 제대로 넘어버린 인도네시아의 욕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KF-21 CJ-552 시험 비행에 참여하기 위해 자국 파일럿 2명을 대한민국에 파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얼핏 인도네시아의 이런 결정은 미우나 고우나 공동개발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말이 좋아 공동개발국이지. 그동안 KF-21 개발 과정에서 인니가 보여준 행보는 국제범죄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애초에 기술 협력 같은 건 기대도 안 했던 대한민국은 인니와 전체 개발비의 고작 20%인 1조 7천억 원의 지원 계약을 맺었는데요. 인니 입장에서는 분탕금 납부만 제때 했어도 1인분을 할 수 있는 무임승차 수준의 날로 먹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니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요. 2019년부터 재정 악화 등을 핑계로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심지어 결국 돈 내놓으라는 소리도 지친 대한민국에서 사정을 봐줘서 2022년 3월 비용 분담 계약서까지 수정해줬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니는 그저 자국 조종사와 기술진 40여 명을 다짜고짜 대한민국에 밀어넣고 고작 94억 원의 미납금을 납부했을 뿐입니다. 이는 기껏해야 전체 미납금의 1%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미납금 납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모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니가 한국에 던져놓은 조종사와 기술진들 숙박비도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차라리 인니의 만행이 여기까지였다면 100번 양보해서 노력이라도 하는 게 어디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일각에서는 금액이야 어찌되었든 이로 인해 인니의 미납금 납부에 탄력이 붙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인니의 미납 분담금을 갚을 의지라도 있다고 생각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함마드 헤린드라 국방차관이
국내 인터뷰에서 향후 대한민국에 파견되는 자국 기술진이 100명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에 현장에 있던 기자가 미납금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헤린드라 국방차관은 양국 실무진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누가 봐도 미납된 분담금은 갚지 않고 대한민국의 KF-21 기술만 빼가겠다는 소리인데요. 게다가 여기에 더해 인니는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압치를 모두 받아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언론 플레이까지 펼쳤습니다. 지난 2월 20일 간디 술리스티안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CNN을 통해 인니 조종사 2명이 KF-21 시제 5기 조종을 위해 대한민국에 파견되었으며 개발 프로그램 종료 직후 해당 기체 일대를 제공받을 예정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현지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 또한 같은 내용의 보도를 뿌리며 KF-21 인수를 기정사실인 양만 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인니 조종사 2명은 KF-21 복저형 시제 4호기의 초도 비행을 1급 군사시설인 비행통제실 MCR에서 참관한 데다 시뮬레이터를 통해 KF-21 비행 연습을 진행 중이라는 게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지금 인니는 고작 1% 남짓한 미납금을 납부하고 이를 명분 삼아 자국의 조종사도 기술진도 모두 받아야 주어야 된다고 되지도 않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니의 이런 행동은 KF-21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만 떼어놓고 보면 산업 스파이 활동과 다를 게 없는데요. KF-21이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공중안보와 방산시장을 이끌어갈 핵심 무기체계라는 걸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더 이상 인니의 파렴치 않은 행동을 좌시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대한민국과 카이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우선 카이부터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 5호기 일대를 인도한다는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인니가 2명의 파일럿을 파견한 건 맞지만 시제기 조종과 관련해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쉽게 말해 인니 멋대로 김칫국부터 들이키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남은 분담금을 완전히 납부하지 않으면 기술 이전은커녕 단 일대에 KF-21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되려 곤경에 빠진 건 인니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인니가 파견한 항공기술진 39명과 파일럿 2명은 거르고 걸은 최중요 핵심 인적 자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니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고급 인력들이 양국 사이에 끼어 시간 낭비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거취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장을 생각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니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이들이 억류되는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얼떨결에 인니가 제 손으로 인지를 갖다 바친 셈인데요. 인니의 시제기 탑승 요청에도 헛물켜지 말라고 경고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니는 이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KF-21 프로그램 지속 협력이라는 등 약속의 증거로 지난해 분담금을 일부 지불했고 엔지니어를 한국에 파견한 것이다라는 등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그러나 버스는 이미 떠나간 지 오래입니다. 인니는 이미 대한민국의 호의를 지독한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11월에는 인도 디펜스 2021을 개최하면서 독자 설계했다고 주장하는 I-22 시카탄 스텔스 전투기의 목업을 공개하기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발표 시점이었습니다. 인니가 시카탄 목업을 공개한 건 대한민국과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공동개발 최종 협의를 마무리한 직후였습니다. 의도가 정말 뻔히 보이는 얕은 수작질이었는데요. 인니의 의도는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수준급의 전투기를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국가이니 분담금 유예 신청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이 양보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미 KF-21이 전세계 방산시장에서 초유의 관심사가 된 마당에 아직도 대한민국이 아쉬운 입장이라고 단단히 착각한 건데요. 인니는 개발 초창기부터 KF-21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군사적 관계를 고려해서 20% 개발비 분담을 받아들였지만 대한민국이 KF-21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KF-21 개발이 성공하더라도 그저 그런 결함투성이 전투기가 탄생하리라 생각했는데요. 애초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KF-21의 침발을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 분담금 납부에 대한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니는 KF-21 개발이 난항에 부딪힐 때마다 대한민국 외등 돌릴 준비부터 했는데요. 분담금은 차일피일 미뤄가면서 뒤로는 전투기 수집에 나서서야
지난 2022년 프랑스와 라팔 수입 계약을 공식 체결한 건데요. 표면적인 계약 규모만 따져도 무려 42대로 한화에 약 10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라팔 7대만 덜 샀어도 KF21 분담금을 완납하고도 남을 금액이었던 건데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니는 라팔에 이어 F-15 36대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미국이 승인한 F-15 수출 규모만 해도 무려 17조 원에 달합니다. 이쯤이면 제발 KF-21 공동개발국에서 자신들을 빼달라고 고사 지내는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애초에 대한민국이 굳이 인니를 공동개발국에 끌어들인 건 동남아시아 최대의 방산시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KF-21의 청사진이 아직 불투명할 때 인니를 수출해 교두보로 삼아서 양선 물량을 확보하자는 배경이 깔려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국제적인 군축 기조는 철회되었고 세계 각국은 등한시했던 군사력을 끌어올리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현재 방산시장은 전례에 없던 대호황을 맞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이 재조명되면서 덩달아 KF-21의 수출 가능성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갑질을 당하면서까지 인니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예 폴란드는 인니 대신 자신들과 KF-21을 개발하자며 공개적인 러브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으로서는 KF-21에 달린 국기만 뒤집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KF-21 개발에 있어 인니가 그저 개발비 분담과 판매 수요처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 폴란드는 적극적인 기술 협력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FA50 계약에도 전체 구매 대금의 30%, 하나에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선수금으로 지급할 만큼 신뢰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KF-21 개발 관련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유럽 방산 시장 공략도 훨씬 수월해질 텐데요. 결국 분담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강짜를 부리던 인도네시아는 제 무덤을 스스로 판 꼴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가 단위로 거래라는 점과 외교적인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KF-21 개발 파트너를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KF-21 블록 1 양산까지 어떻게든 인도네시아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권이 오롯이 대한민국에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쉬운 쪽은 되려 인도네시아라는 건데요.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인니는 그동안의 업보를 제대로 막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30, 수-27을 운영하고 있었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라팔과 F-15까지 도입했는지는 몰라도 졸지에 인니는 전투기 백화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니라는 한 나라가 유럽, 미국, 러시아의 전투기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공격기로는 영국의 베호크 MK200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KF-21 양산분을 도입한다면 대한민국까지 추가될 텐데요. 아무리 운용 대수가 적다 하더라도 무려 5개국 전투기에 부품과 탄약, 미사일 등을 수급하고 관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세계 어떤 군사 전문가에게 물어도 같은 대답을 할 텐데요. 비단 인도네시아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장비의 통일은 보급 관리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예산이 아무리 막대해도 효율적으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 정도면 한 나라의 공군 편제가 아니라 일반 밀리터리 매니아가 프라모델을 전시해놓는 진열장과 다를 게 없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친 나라들은 결국 사필 규정으로 결론이 난다는 게 또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부디 인도네시아가 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KF-21 막차에라도 탑승하길 바라겠습니다.